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제가 클로징에서 예고해드렸던 특급 게스트 바로 배우 류혜영 씨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반 가족회의를 저희와 함께 했죠. 이 다음 작품에서 사회부 기자 역할을 맡았는데 기자들 업무가 어떤지 직접 보고 싶다면서 어제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한 겁니다. 틈틈이 메모하고 질문하고 또 경청하고. 야, 정말 젊은 나이에도 유혜영 씨가 왜 연기파 배우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고 가장 중요한 거 사건 반장 가족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방을 앞둔 JTBC 수목 드라마 로스쿨에서 유혜영 씨 연기 만끽해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자,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물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했던 이모 부부 기억하시죠? 조카에게 개똥을 먹이는 충격적인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휴대폰에서 내 번호까지 삭제한 걸 알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전주의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흉기를 들었습니다. 자, 가정 불화 이후 좀 죽어라 죽어 하면서 남편 칫솔에 이렇게 락스를 수차례 뿌렸던 여성 사건 기억하시죠?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넘었다죠. 이럴 땐 무조건 댁에서 별이 3개 세시에 하는 사건 반장을 보셔야겠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증거 영상에는 아이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이들 부부의 범행을 정리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수정 교수님이 몸이 좀 편찮으신 관계로 양 변호사님이 공사가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사건 반장에서 부르면 달려와야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식사 중에도 오실 건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밥이 중요한가요? 의리 어리. 이런 거 다 또 해주시네요. 저는 말이죠,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쓸데없는 얘기 할 때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수화 통역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게 약간 제가 어제 다시 보기로 보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좀 몇 번 지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쉬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말까지 다 이제 수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게 프로신가 보다. 지금도 해주고 계세요. 네, 정말 프로이신 것 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 자, 아무튼 뭐 일단 이 정도로 첫 인사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끔찍한 학대 증거입니다. 자, 어제 말이죠. 이 10살 조카를 물고문해서 숨지게 했던 이모 부부 3차 공판이 있었는데 정말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는 얘기들 좀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학대. 정말 저는 이 기사를 전해 듣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악할 수 있나? 정말 저는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뭐 잔혹하다, 엽기적이다, 끔찍하다 이 정도 표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상당히 사실 여러 차례 다뤘지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말 구체적인 영상이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확보한 영상을 재판의 증거로서 제출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범죄 사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결과해서 이런 범죄가 있었다라고 글로 쓰지만 영상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끔찍한 정말이지 끔찍한 학대들이 있었습니다.
자, 홍 기자, 지금 이 기자가 저렇게 차마 말로 전하지 못한 그 영상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영상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촬영된 영상들이 하나씩 공개가 됐는데요. 처음엔 알몸인 상태로 피해 아동이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이 알몸인 상태로 빨래를 하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빨래가 아니라 거실에서 벌을 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벌을 서고 있는데 그 알몸 상태였고 이모가 높게 올려라, 이렇게 높게 안 올리냐라고 좀 혼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하신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아동에게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동물의 이제 대변을 앞에 두고 이제 그걸 입에 넣으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넣지 않으니까 삼켜라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핥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혼내는 장면이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지금 전해드린 그 내용, 개 배설물, 개똥이에요. 그거를 애가 차마 입에까지는 집어 넣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삼킵니까, 그거를? 예? 그런데 야, 너 그게 지금 뭐해? 지금 핥기만 해.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빨리 입에다 삼켜. 빨리 목으로 넘겨. 지금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분노가 치솟지 않습니까? 방청객에서도 사람들이 뭐 탄식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울면서 저러면 안 된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학대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뭐 아이디가 마지막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까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참 낙관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제 신념 자체가 막 허물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학대 강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사망 직전까지도 조카를, 그 10살짜리 아이를 학대한 장면을 자기들이 또 그걸 찍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망 직전 이 조카, 10살짜리 조카의 이 모습을 보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몸을 막 가누질 못했다면서요. 일단 이번에 검찰이 공개한 영상은 총 13개인데 사망 당일까지 한 달여, 20일 정도, 20일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촬영된 영상들입니다. 사망 당일에도 촬영이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양팔을 손들어라고 하면서 양팔을 들게 했는데 아이가 한 팔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미 늑골에 부상이 있는 상황이라서 한 팔을 제대로 들 수 없어서 나머지 한 팔로 받쳐가면서 결국 손을 들게 한 그런 영상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이리 와봐 해보니까 정말 힘겹게 몸을 돌리기도 하고 그 이후에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몇 발자국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쳐다보는 모습 같은 게 찍혔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결국 화장실에서 벌게 벗겨진 채 학대, 끔찍한 물로 인한 학대를 심각하게 당하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됐던 겁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도 이걸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이모가 무속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뭐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지금 저 짓을 했다는 건데 말이죠.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치죠. 아니 근데 이게 퇴마 의식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 이제 기왕에 물어보시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 공인된 사람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사람 몸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거는 잘못된 어떤 행동이고요. 지금 아이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문을 겪었던 분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뭐 의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에게 공격을 하나 고문을 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시키는 거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성인들이 고문을 겪은 성인들의 증언인데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더군다나 자신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당했으면 어떤 심리 상황이었을까요? 전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거실에 있는 그 강아지 울타리가 있었대요. 근데 울타리 뭐 실수로 이렇게 그걸 넘어뜨렸나 보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순간적으로 이모를 이렇게 딱 올려다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변호사님 이게 딱 그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의지는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 나의 생사 여설권이 주어져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다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나 또 혼나겠구나 이 걱정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러면 어제 검찰에서 말이죠. 검찰이 아이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학대다, 이거 명백한 학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모두가 학대 행위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당시 영상들을 보면은 집 안이었습니다만 옷을 벗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촬영된 날짜가 이제 그 한겨울입니다.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학대고 또 게다가 촬영된 그 영상 보면 몸에 멍자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멍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또 눈도 이렇게 학대로 부어 있었는데 이런 것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었느냐 등등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런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 말은 하긴 했죠. 일단 이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면은 이 재판부에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미 검찰이 진술한 이 구술한 이 범죄 사실에 더해서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짧게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손 변호사님, 저는 진짜 좀 충격적인 게 그 애를 막 그렇게 학대를 해요. 그리고 뭐 이상한 걸 먹여요. 근데 그걸 왜 찍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한데 일단 결과적으로 그 영상이 더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걸 촬영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고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영상 촬영해서 이 아이 엄마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친모에게 전달된 동영상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100개 정도의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는데 예. 그럼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된 동영상은 거의 없고 도대체 왜 촬영한 것인가? 이거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촬영했다는 이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촬영했는가? 영상 촬영의 동기를 촬영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의 영역인 거죠. 영상은 어디를 찍었냐, 뭘 찍었냐,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음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촬영 시간, 또 시각 등등을 다 봐야 되거든요. 각도까지 봐야지 짐작 가능한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 촬영자들이 나눈 그 대화 등등이 담겨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상대방을 조롱하는 또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영상 안에 음성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정말 엄마에게 친모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 압도적인 힘 또는 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미 내가 얘를 제압했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뭐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촬영 자체가 또 하나의 학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도 이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이죠. 뭐 집행은 안 할지언정 이거 사형 선고는 해야 된다. 지금 뭐 전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그런데 또 여기서 좀 황당한 것이 그 앞서 엄마 친모 숨진 아이의 엄마가 가해자인 언니 부부와 합의를 했다면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는데 그러면은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 엄마라는 분도 어떻게 이런 동영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을 텐데 그걸 언니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 일단 합의에 자격 자체가 없어요.
아. 이 엄마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사실상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는지 영상을 들었건 영상관에 들었건 사진 몇 장은 봤다는 건 사진만 봐도 자기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마 그 합의서가 들어가는 게 재판부의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 합의서는 틀림없이 양형에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 판사도 이런 정도가 되면 진짜 재판부에서도 이 기록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봐야 하잖아요. 이 많은 예. 기록을. 예. 그리고 면밀하게 그걸 검토해야 된다고요. 피눈물 흘리면서 판결문 씁니다. 이럴 때는. 진짜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모조리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손을 들라고 소리치며 방에 있던 남성들을 체포하는데요. 이들은 투자 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정보를 알려준다며 접근해 수십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71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60억 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에 머물기가 어려워지면서 베트남에 있던 이들이 모두 국내로 들어왔고 일망타진 한꺼번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총책인 20대 등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약초를 캐다 실종된 노인 2명이 하루 만에 구조됐습니다. 탈진한 채 산길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으로 옮기는데요. 어제 울산에서 이른 아침부터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던 70대와 80대 노인 2명이 밤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오늘 새벽 3시쯤 사라졌던 노인들을 찾았는데요. 팔부 능선에서 탈진한 채 발견된 노인 2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노인들이 오랜만에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고 휴대전화도 잘 쳐지지 않아서 조난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 휴대전화로도 위치 파악이 안 됐으면 그거 어떻게 찾은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였는데 어. 경찰이 이때 등기 문자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등기 스마트폰 이전부터 있었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 확인이나 일금 확인 메시지가 돌아오도록 통보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부 문자를 보냈는데요. 한 분이 문자를 읽었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기지국에서 8km 떨어진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GPS 위치를 확인해서 2시간 동안 수색해서 할머니들을 전부 구조했습니다. 자, 투자 리딩방으로 171명에게 60억을 가로챈 일당 15명. 어떻게 이렇게 사기 피해액이 많죠? 일단 고수익 정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을 차별해서 뭐 처음 들어오는 그 방이 있고 뭐 VIP 방이 있고 VVIP 방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방에서 고급 정보를 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뭐 마진 거래, 뭐 시사 차익을 통한 금 투자, 뭐 전자 복권 베팅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입금해야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속여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 주시죠. 구미 3세 여아의 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여성이 어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여성은 항소 취지만 밝혔을 뿐 이유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여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40대 여성도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빈 아파트에 방치된 고양이 1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집안.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혀진 집안에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는데요.
일주일 전 부산 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였다며 고양이들이 일주일 넘게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견된 고양이들은 모두 다 자란 성묘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할 구청은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유기 행위도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처벌뿐 아니라 반려동물 등록 관리 제도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야, 세입자가 집을 비워가지고 내 집을 딱 찾아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지금 야 진짜 저런 얼마나 깜짝 놀랐. 더군다나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14마리. 네. 애니멀 호더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 저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고양이들은 뭐 집에서 잘 기른 반려묘라기보다는 약간 길고양이에 가까운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일단 현재 저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구청의 이 조사 결과 이 전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서 고양이만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 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물 유기 행위 엄연한 범죄입니다. 지난 2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이제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자, 언니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진짜 홀로 방치해서 숨지게 한 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 우리 진아 킴님이 무슨 항소? 왜 항소? 당신이 왜 항소 지금 이러고 계세요? 네,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정황들도 공개가 되고 있죠. 이제 현재 남편하고 작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남편하고 단둘이 있고 싶어서 아이를 방치한 겁니다. 예. 이제 빵, 뭐 죽, 우유 이런 거 사놓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단둘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다 먹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생활을 이제 생후 24개월부터 한 거거든요. 5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죠. 자, 아무튼 양 변호사님, 양형이 부당하다 당연히 그거겠죠? 이제 항소장은 원래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다음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제출하는 게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툴 게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형 너무 가혹하다. 이걸 다투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5개월 동안 그 생활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예 가보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는 하루하루를 죽어갔던 겁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공군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의 담당 수사계장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잠든 20대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의 범행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랑 놀지 점점점. 자, 이것도 역시 공군에서 발생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사건입니다. 자, 이번 저희가 전해드릴 사건은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부대 안에서 또 당했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거잖아요. 네, 나랑 놀지 이 얘기를 군사경찰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했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군사경찰이. 이걸 수사하는 담당자가 아하.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에 공군 한 전투비행단에서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을 해서 여군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어서 지난달에 초동 수사가 착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계장인 이모 준이가 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호의였겠지. 그리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언사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으로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담당자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수사를 하는 담당자가 제가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찾아온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이 담당 수사계장, 방금 그 이상한 얘기 했던 그 사람이 회유, 협박까지 했다는 거죠. 네,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옹호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나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옹호 발언, 걔도 불쌍한 애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회유합니다. 다음에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할게, 좀 더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폭로를 하려고 하면 너 애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 수사 담당자가 비슷한 전력이 과거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전적이 없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이게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이모중사 사건도 그렇고 공군이 원래부터 이랬던 건지 아니면 요 근래 들어서 유독 이런 건지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갑자기 이뤘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극히 일부의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잘못된 인식이 안 고쳐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군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남자들만이 생활하던 공간에서의 아주 남성 중심적인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유지가 고스란히 되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수사관이 하고 있는 얘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가 어떻게든지 관계 자체를 지금 혼선을 겪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뭐가 잘못된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게 가해자가 인권이 있다라는 건 가해자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변호인이 선임돼서 공정한 사건을 거쳐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비, 불감증 이런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뭐 남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뭐 몇십 년을 준이니까 한 뭐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을 텐데, 아니 본인도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딸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죠? 자, 손 변호사님, 네. 이런 말이죠. 피해자가 나도 만약에 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수사계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한다? 그냥 저 같으면 참을 것 같아요. 더 모욕을 당할 바에는. 그런 문화가 혹시 있다면 굉장히 큰 잘못인 것이고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일단 수사를 하고 진상을 좀 밝혀야 되는 이 군 경찰 조직이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 측은 이거 공군이 주도하는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국방부가 해달라라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일단 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공군본부 검찰에서 일단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군 관련 사건은 특징이 있어요. 가해자도 군인, 피해자도 군인, 수사하는 사람도 군인, 판결도 군인이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군내 성폭력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넘기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무슨 군 기밀을 취급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보안 유지를 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군과 관련된 사건에서 터져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방금 전에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군 경찰, 군 검찰, 군 판사 다 군이에요. 게다가 재판장은 누구냐면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아직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그 군 판사 재판장은 이 직업 법률가가 아니라 그 군부대 지휘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군부대 지휘관들은 본인의 부대 내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자신의 경력이 흠집이 간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군내 그런 또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문화도 있고, 이게 연결되면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렇게 군부대 내에 법원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
전쟁을 가정을 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발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병들의 문제를 군부대 지휘관이 파악하는 게 맞고 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일일이 옮겨다니면서 재판받기가 불편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럼요. 아이, 전혀 안 맞는 딴 얘기잖아요. 소리 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이중사 사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국방부 검찰단 즉 이 남편의 진술서를 통해서 사건 당시 이 상급자들의 은폐 정황도 확보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남편 진술서에 따르면은 이중사는 이 피해를 직속 상관인 노모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노 상사가 자꾸 한숨만 쉰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노 상사가 이 피해자인 이중사에게 이거 없었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피해자인 이중사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당황을 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라 이러면서 얼버무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또 남편 진술서에 따르면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수사 계장 2차 가해 정황처럼 상급자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이중사를 따로 불러서 신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 사건이 너의 신고로 인해서 공식화되면 이거 다 피해 입는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 어기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 자체가 또 문제되면 여러 사람 다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그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남편에게 토로했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또 진술한 거거든요. 예. 물론 법적으로 볼 때 이게 협박이냐 아니면 단순한 사회적인 압박 또는 압력에 그치는 것이냐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가해자 측에서 한 거죠. 자, 한편 말이죠. 이 숨진 이중사의 이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이 법무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국회 국방위 현장 보고 얘기 듣고 이어가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거로 보여집니다. 이 여군 중사에 동의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 법무관이 이 피해자의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금액으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그 관계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휴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같은 부대 내에 있어요. 이 가해자의 숙소하고 여군의 피해자 숙소가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경리입니까 이게? 자, 이 기자, 그러니까 이 해당 법무관 국선 변호인 그냥 합의합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죠. 일단 그런 취지,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합의금 관련 이야기를 피해자 유족 측에게 전달한 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렇게 의혹이 나왔고 제기가 됐는데 일단 이 유족 측 변호인 입장에 따르면 일단 국선 변호사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일정 금원으로 합의를 제안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서 불편하시다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겠다. 요 정도 이야기는 했다라고 해요. 뭐 이걸로 하시죠.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유족 측 변호사 이야기라면은 이야기로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면은 일단 그 가해자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걸 인정한다면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런 아는 합의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이 피해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좀 이 사건 어떤 좀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강제추행 자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이제 협박 등을 했는지 등도 찾아봐야겠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지연됐다면 그 과정에서 혹시 무마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냐 또는 회유할 시간을 주기 위했던 것이냐 이런 사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사건을 좀 웬만하면 덮자. 잘 좀 회유해가지고 처리해보자라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관계자들이 모의를 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했다면 이것 역시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계속 숨막히는 소식들만 전해드리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연락처 삭제해서입니다. 자, 홍 기자.
살인 사건이네요. 네, 전북 전주에서 지난 주말에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연락처 삭제에서란 체크포인트는 조금 뒤에 알아보고요. 일단 사건 기호 말씀드리면요. 가해자는 36살 여성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22살 남성입니다. 나이 차가 16살 정도 납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원룸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의 집이었는데요. 집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체포했는데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은 달랐지만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만난 것으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숨진 20대 남성이 가슴, 등, 뭐 정말 온 몸에 흉기에 찔려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건데 왜 이런 겁니까, 이거? 일단 당시 영상이 있는데 살해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좀 봐야겠죠. 예, 그런데 이 원룸 주변의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했어요. 그 모습이 촬영됐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가 그 남자친구 원룸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이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추정 시간이 오전 10시 45분 정도인데 뭐 묻지마 범죄라고도 하는 이제 무동기 살인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명확한 사이에서는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연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범행 동기를 현재 확인해 가는 중입니다. 자, 그게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범행 동기가 뭐예요? 일단 이 연인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건 당일에도 새벽 시간대 이제 여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이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성이 받지 않았어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지인들과 함께 이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 가해자인 여성이 남자친구 집에 들어갔더니 남자친구가 자고 있었어요. 범행 당시에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 남성이 자신의 전화로 저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전화로 남자친구 전화를 걸었는데 보통 연인 관계에서 이름으로 저장을 했으면 이름이 뜰 텐데 이 딱 보니까 자신이 걸고선 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번호만 떴어요. 아하. 이 지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격분을 한 겁니다. 자신의 번호를 지웠다는 사실에 격분을 해서 이 원룸, 이 남자친구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서 그대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저 남성은 뭐 제대로 된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가해 여성 살인을 저질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이 범행 사실을 경찰이 아니라 지인한테 알렸어요. 네, 1시간 정도 원룸에 계속 머무르다가 갑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남자친구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놀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락을 받은 그 또 다른 지인, 한 다리 건너 지인이 현장에 가보고 남성이 숨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물론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전화도 안 받고 나는 사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연락처를 저장도 안 해놓고 삭제를 해버렸다? 그런다고 다 저러진 않잖아요. 당연히 예.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비정상적인 어떤 이상 집착을 보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수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먼저 알렸어요. 이거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심리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심리가 좀 작동을 한 거거든요. 범죄로서 수사기관에 알리기보다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게 먼저 또 중요했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그 남성과 이 여성이 어떤 정도의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이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걸 주변에 알렸는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났다는 것 자체가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따져지지 않을까, 동기와 관련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여성이 16살 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게 스토킹 범죄가 아니었느냐, 둘이 연인 사이가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였다, 이런 뭐 일각의 얘기도 있었는데 경찰은 그건 아니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공황장애다, 이 얘기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심신미약 카드를 들이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살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테고 중요한 건 형량일 텐데,
형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심신미약 주장을 할 수도 있죠. 또 그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법원에서 그 주장이 인정될 것이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설령 과거에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이 판단력,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야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과거의 그 공황장애가 현재 정신질환, 정신병으로 인정될 것이냐 또는 그로 인해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예. 뭐 진료기록 감정도 가능하고 또 정신감정도 해야 되는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살인범에게 심신미약 글쎄요. 인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남편의 칫솔에 몰래 락스를 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던 중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안 죽노?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사건이었죠. 자, 불화를 겪던 부부가 서로를 고소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남편에 대한 재판을 짚어봤고 오늘은 아내에 대한 재판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이 부부 관계는 2008년쯤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방을 쓸 정도로 이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추궁을 했고 이 아내는 오히려 이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월쯤 이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 뭐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칫솔에서 뭔가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또다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화장실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2통 더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칫솔 방향을 딱 특정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퇴근해서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요. 누가 건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내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녹음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내 목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뿌리는 소리가 나고 그 체크포인트에 나왔던 왜 안 죽노? 이게 사투리죠. 왜 안 죽나 이런 사투리. 그리고 락스물에 진짜 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하냐. 이런 게 이제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다시 들어도 진짜 충격적인 내용인데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던 거잖아요. 네, 고소하면서 법원에 동시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 미수로 고소할 정도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락스로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즉시 퇴거해라, 집에서 나가고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특수 상해 미수죄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상해를 가하려고 락스 등을 이용을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근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남편이 죽은 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래도 좀 너무 이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드는데요. 실제로 이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진 않았지만 이 아내에게 당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면 뭐 살인 미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녹취된 내용을 보면은 뭐 왜 안 죽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게 정말 진지하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즉 남편을 락스를 통해서 죽이려는 그런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저 살인의 고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다치게 하려던 고의만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물론 단어 표현, 용어들을 보면은 몇 부분을 보면은 야 이게 살인이지, 이게 살인 고의지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인 고의를 인정하면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살인인데 그런 살인의 고의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더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법원에서도 이제 특수상해 미수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그 살인 고의에 대해서는 뭐 판단 자체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아내가 재판을 받는데
이 기자 방금 저 왜 안 죽노 저런 거 인정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제 녹음 내용을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표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왜 안 죽노, 왜 안 죽나 뭐 이런 게 있고 오늘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몇 달을 지켜봐야 하냐 뭐 왜 이렇게도 안 죽는데 진짜 가지가지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혼잣말입니다. 이 혼잣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내, 피고인인 아내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그냥 자신이 그냥 하면서 그냥 했던 소리다. 남편을 진짜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집안 청소하면서 어떤 사람이 왜 안 죽노 왜 안 죽노 저는 이게 말이 무슨 바퀴벌레 만약 바퀴벌레 약을 뿌리면서 왜 안 죽노 이랬으면 그건 오케이. 근데 뭐 바퀴벌레 죽이면서 락스를 쓰진 않잖아요. 는 없죠. 뭐 이게 아니, 그냥 변명일 뿐이죠. 변명일 아, 뿐이고. 변명이라고 보세요? 변명이고 그렇으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변명은 받아들여지가 않았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않은 거고 오히려 이제 재판부에서 따져봤던 부분은 어쨌든 아내 측에서 주장을 한 거긴 합니다만 이거 이렇게 녹음해도 되는 거야라는 걸 좀 따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수사기관이었다라면 영장도 없이 이걸 녹음한 건 불법인데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 자꾸 아픈데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럼요. 이런 거 외에는 민간인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증거 수집한 거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내의 변명도 안 받아들여졌고 이 증거 수집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홍 기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이 증거 수집을 법원은 정당 방위라고 봤죠. 그렇다면 이 아내의 혐의, 그러니까 남편을 왜 안 죽노 했던 거 이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에서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해를 가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근거가 다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증거로도 다 들어가 놨지만 일단 범행에 대해서는 그 다 계획적이고 수법이 다 드러났잖아요. 횟수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범행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였는데 이렇게 범행을 한다면 자녀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 선고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요. 자, 이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 재판도 약간 젠더 논쟁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워낙 그 예민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남편이 진짜 부인을 어떻게 해하려고 이렇게 했더라도 이랬을 것이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 젠더 논쟁을 떠나서 일단 집행유예 자체가 너무 약하다 이런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젠더 논쟁은 저는 이건 좀 무리라고 보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 미수에 그쳤다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해를 끼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건 발전에서 굉장히 많은 범행 수법들이 등장을 하지만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람 몸에 그렇게까지 큰 위해를 끼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 거죠. 게다가 이제 어쨌거나 사실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작용을 좀 한 것이죠. 자, 김민주님께서 일단 뭐 크게 다친 분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김민주님이 방금 왜 안 죽노 하면서 락스를 뿌린 거는 곰팡이 때문에 한 소리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곰팡이 왜 안 죽노?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거지네. 이건 또 이게 보통 우리가 우리 회사 동료들끼리 맨날 식대를 내야 될 순간에 항상 내 지갑 안 가져 이러면 거지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시나요? 예? 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런 그래요. 표현이 참 나올 양식 수도 있으신 우리 후배님이십니다. 예.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설명부터 해주세요. 이 단어를 뭐 회사 동료도 아니고 이 40대 여성이 시댁 식구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결국 재판까지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예,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인데 이 한 40대 여성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에 갔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는데 이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이 남편이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돈 좀 아껴 써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다 대고 이 40대 여성이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다 됐는데 아이스크림이 아깝냐 이렇게 막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이 시댁 식구들이 말렸더니 욕설과 함께 너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체크포인트에서 나왔던 거지네라는 표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바운드리님이 사건 반장 끝나고 집합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 가족 간에 지금 주고받은 폭언 때문에 이 아내 법정 구속이 됐다는데 아니 뭐 물론 시댁 식구한테 야 거지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게 구속까지 시킬 일인가?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남편에게 일단 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옷걸이 있죠. 철제, 쇠로 된 옷걸이로 남편의 가슴을 마구 밀치면서 막 이런저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댁 식구들이 다 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서 뿌리친다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유리잔을 마구 휘두른다거나 얼굴을 맞추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수 협박과 폭행 혐의를 전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도 있었다고요? 이 자리에 이 엄마가 난동을 부리는데 9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특수 협박, 폭행 혐의도 있었지만 아들이 보는 곳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동 학대 혐의까지 추가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진리와 정의님이 여보 고마워 나 안 때려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튼 근데 내가 신혼여행 때 내가 돈 다 냈잖아 하는 거 보니까 손 변호사님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이 아내분이 말이죠. 글쎄요. 그것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뭐 범행을 했다. 뭐 그것 때문에 범행이 뭐 정당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렇죠. 기타 굉장히 좀 비상식,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의 어떤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배경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아동 학대 혐의라는 거잖아요. 앞서 저 사파를 보면 저 뒤에 지금 아들이 딱 서 있는데 자, 결국 저거였던 건가요? 네, 아동 학대라는 게요. 그 아이를 직접 때려야만 또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과 또한 폭언 등을 하는 것을 이제 아이가 본 거잖아요. 아이가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 법에서 정하는 아동 학대에 포섭되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법적인 논쟁보다 이게 좀 사안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양 변호사님도 결혼 생활이 오래 되셨으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는 내가 돈 다 냈다. 근데 오랜만에 가족끼리 호주 여행에 와서 왜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 그렇게 사는 거야? 돈 좀 아껴서 하니까 왠지 뭔가 이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트리거가 됐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예. 말 한마디만이 전부는 결코 쌓여서. 없죠. 그러니까 가족들 같은 경우는 참 그래요.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가 쌓이기 마련인 거고 그 나쁜 일이 한 사람에게는 뭐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흔히 많이 쓰죠. 불을 당겼다. 근데 불을 당겼다는 얘기는 불에 탈 만한 가연성 물질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딱 봐가지고는 이게 뭐지 싶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 그러니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정황들이 전부 파악이 됐잖아요. 싸우다가 범행한 점,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가 과정이 좋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아들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정신적 피해도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또 뭐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지만 이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글쎄요, 이 어찌 보면은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동들이 봤을 때 아이가 봤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과 그래도 아이에게 주로오는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 자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가 자기밖에 원인을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미안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격렬하게 싸우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의 정서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근데 재판부가 아니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렇게 약간 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거 외에도 약간 이 태도 문제도 좀 봤네요. 네, 지금 자녀를 기르는 40대 여성인데 징역 6개월형이 나왔고 법정 구속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그 판사들이 판결문에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히 반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피해자들 다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용이하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 합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 이거는 약간 좀 연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뭐 이제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또는 계속해서 뭔가 법적으로 발언을 제지하는데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 재판 진행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끼어든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는 합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 굳이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남기지 않을 텐데 판사가 이렇게 남겼다는 얘기는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좀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요소들을 피고인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법원에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징역 1년이 되지 않는 징역 몇 월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태도나 어떤 이런 이 법원에 대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이런 태도 때문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부속 실형이 중요한 이렇게까지 했거는 아무리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실형까지 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건 엑스파일 이어갑니다. (2019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안방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 앞에 감나무에 꽂혀 있었죠. 용의선상에는 2명의 인물이 오릅니다. 피해자와 밤새 술을 같이 마신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사건을 신고했지만 횡설수설 진술을 바꾼 집주인. 다른 한쪽은 감나무에 흉기를 꽂아둔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범행 흉기에서는 세 사람의 DNA가 모두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명확치 않은 사건, 범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범인 없는 살인사건, 청도 살인사건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예전에 무슨 아가사 크리스티 뭐 이런 추리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한 방에 뭐 3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범인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추리 소설 같은. 예, 추리 소설. 자, 이게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3명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그 남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범인이다 딱 집은 겁니까? 그러니까 집주인과 노숙인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3명이 친구였는데 그 남은 2명 중에서 집주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집주인. 판단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집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월 22일 오후 1시쯤에 2019년 2년 전 사건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전전날부터 술을 같이 마셨거든요.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도 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모여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고를 하러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좀 깨보니까 사람이 숨져 있었다.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그래서 신고하러 왔다라고 파출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후엔 진술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자백을 했어요. 같이 장사를 해보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좀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너 다리도 못 쓰면서 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실제로 장애가 있었거든요. 장애 6급 판정을 받아서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그랬다라고
아니다라고 자백을 했다가 그 다음엔 또 부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말을 바꾸니까 경찰이 일단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을 하면 뭐 나중에 뭐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뭔가 아이 뭐 불리하니까 괜히 저렇게 쫄리니까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검찰 단계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진술한 거는 이제 법정의 증거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바꿔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경찰 수사할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앞선 대화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기까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남은 다리마저 내가 잘라줄까라고 했더니 이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 남성이 잘라봐라 그러고선 반상에 흉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본인은 잠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수면제랑 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자신에게 다리를 자르겠다 했더니 다리가 이상하다라고 했던 그 남성이 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같이 있던 술을 같이 마신 또 다른 남성이 범인인 것 같다,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다른 또 하나의 남성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남성이 그 노숙인이라고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예. 이제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진술을 했어요. 그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모욕하는 발언이 나와서 갑자기 격분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범인이 그 집주인이라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다리도 마저 잘라줄까라는 말을 들었는데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집주인은 피의자가 돼서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흉기를 휘둘렀다.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서 찔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좀 복잡하다 이거 좀 이거 아니 이제 우리 묘하게 가족 다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요즘 확실히 진짜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뭐 미드 같은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지금 다 본인들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이 남성 방금 설명한 이 남성 같이 술을 마셨고 나중에 뭐 감나무에다가 그 흉기를 꽂았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잡히지는 않고 유력한 목격자로 판단돼서 그러니까 세 명은 노숙인? 그러니까 유일한 목격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감나무에 꽂아놓고 그 현장에서 쓰러져 있다가 좀 의식을 거의 잃은 채로 있다가 그러다가 발견돼서 119에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의자가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칼을 휘두른 다음에 둘 다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피해자의 출혈이 멈춘 상태여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는 그래서 혹시 칼부림이 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챙겨 나와서 감나무에 찾기 쉽게 꽂아놨는데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원망을 들을까 봐 그랬다. 문제가 커질까 봐. 그래서 그냥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술도 그럼 믿을만 한 것이냐라고 많은 의문이 오가게 됩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튼 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이었던 이 50대 남성 진술을 바꾼 그것처럼 혐의를 다 부인을 했어요. 범행 재현 영상까지 보여줬는데 그것도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건 부인할 수 있어요.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원래는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자백을 하고 모든 사건을 인정하고 다 술술 털어놓는데 법정에서 굳이 다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절차를 간이하기 위한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거는 가정이지만 그때는 무서워서 혹시 다른 사정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어. 그럼 법정에서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부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다른 어떤 전반적인 그 수사 재판에서는 다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 나머지 한 사람 그 노숙인 그 사람의 법정 증언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그 노숙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노숙인의 증언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거나 또는 그 노숙인의 증언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왜냐? 일단 참고인 진술 조서를 남겼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노숙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뭘 받고 뭐 기억나는 게 뭐냐 이거를 다 문서로 남겨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피고인이 다 이거
부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증거로 못 써요. 그 남은 서류를, 조서를. 예. 그 이야기를 한 노숙인을 불러서 정말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이거를 확인을 받아야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라도 그런 측면에서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부른 거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이게 그 노숙인이라서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주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번이나 보냈는데 소환장을 이게 송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한번 송달이 돼야 오라고 했는데 또 부르는 거를 알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그래도 안 하면 또 구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 내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법원이 나를 불렀네? 이거를 노숙인이 모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 노숙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못했죠. 자, 홍 기자, 그럼 피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그 노숙인은 잠수를 탔는지 아무튼 흔적을 찾을 수가 사라졌죠. 없고.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요?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무죄가? 증거가 없잖아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렇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 그래서 1심의 결론은 범인 없는 살인 사건이 됐어요. 정말로. 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관적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숨진 사실을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신고하러 갔잖아요. 이게 파출소에 직접 신고하라는 것이 범인이 보통 도망가거나 범죄를 은폐하잖아요. 그런 정황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그러니까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흉기를 꽂아두고 갔잖아요. 나무에. 이런 참나무. 행동들이 일반적인 행동,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반전이 있었다는데 뭐 정말 무슨 증거가 갑툭튀한 거예요?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이 연락이 닿지 않았던 목격자가 직접 이제 법정에 나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집주인이었던 피고인은 징역 13년형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앞에서 손 변호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이 검찰 수사에서 이루어졌던 그 진술들이 법정에서도 이제 인정이 된 거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보통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2명 중에 한 명은 피고인이고 한 명은 목격자 증인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말을 바꿔요. 근데 이 목격자 증인으로 나온 이 사람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증인으로 나왔던 이 목격자, 이 노숙인은 이 집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서 밖에다 감나무에 꽂아놨다고 했잖아요. 범행에 쓰인 그 흉기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다른 흉기들을 다 들고 나와서 밖에다 놔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그랬냐 한 게 이 두 사람이 깨어났을 때 또 칼부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흉기를 치웠다라고 했는데 다른 흉기까지 치운 걸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어머니 지부에서 머무르다가 경찰이 가자고 하니까 임의동행해서 따라간 것까지 하면 보면은 이 목격자의 증언은 이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뭐 의외로 또 이렇게 또 이 노숙인이 등장하면서 쉽게 풀린 것 같은데 그 양 변호사님, 그럼 근데 일단 직접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적인 좀 느낌이 나는데 말이죠. 이거 그러면은 뭐 다른 정말 뭐 유전자 뭐라든지 이런 확실한 건 없었던 건가요? 살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그 시신입니다. 시신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검을 해보면 흉기가 어느 방향에서 와서 이 피해자의 몸에 꽂혔고 또 그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혈흔을 통해서 혈흔이 어떻게 사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현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 방향 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이 피고인이 사람을 찌른 사람이 앉아있던 쪽에서 그 흉기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이었던 거예요. 피고인이 불과 1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방향 쪽으로 혈흔도 다 튀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뭐 이 정도로 정리하죠. 그리고 저희가 진짜 사건 반장이 확실히 떴다라는 또 이 방증이 되고 있는 중간 광고 30초 보시고 오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리모컨 내려놓으십시오. 30초 후에 다시 옵니다. 구두 신다가 운동화 신으면 너무 편하죠? 운동화 대신 플라이하이크 신으면 딱 그 기분인데. 그래핀과 플라이폼의 완벽한 퍼포먼스. 뛰는 운동화 위에 나는 플라이하이크. K2
물 걱정 없이 마실 순 없을까? 그래서 전 브리타 써요. 막스트라 플러스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주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직접 관리로 마음이 놓여요. 안전, 위생, 편리, 가격까지 스마트 셀프케어 정수기 브리타. 자, 보십시오. 30초 금방이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전해드릴 사연 보여주시죠. 자,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사반가족 김선희 님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첫 방송 인증샷을 저렇게 찍어주셨는데 잘 봤더니 또 이 사진의 방점은 다른 데 찍혀 있더라고요. 저 TV 밑에 있는 두 공주님 사진을 광고하시려고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이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큰아이가 7살 아란이, 이 아란, 둘째 4살 이 루다입니다. 아란, 루다. 예, 이름도 얼굴만큼 참 예쁘고 귀엽죠? 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고요. 자, 메가땡스 영화 관람권 2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복지 포인트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이제 바닥이 보일락말락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잠깐만, 저기 뭐죠? 구멍이 뚫렸네. 네. 그림자인 줄 알았더니 도로 위에 승용차가 달리다가 저 검은 그림자 속에 빨려 들어갔는데 저게 싱크홀입니다. 둥근 그림자 같지만 이 커다란 웅덩이가 생긴 건데요. 저 싱크홀 때문에 저렇게 차량이 빠졌는데 다행히 정말 떨어진 운전자는 시민에게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타박상 정도만 받아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거 진짜 안 다쳤다는 거죠, 뭐 크게는? 네네, 크게 타박상 정도만 잠깐, 해서. 여긴 다른 곳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기는 이제 방금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구조가 된 거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싱크홀들이 계속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저기구나.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병원의 주차장인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갑자기 땅이 훅 꺼지죠. 자동차도 한 대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게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저기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빨려 들어갔는데 차량 2대도 역시 이제 따라서 파묻히고 저렇게 한 대뿐만 아니라 저렇게 한 대, 그리고 2대, 그리고 세 번째 것까지 한 대 빠져서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지금. 네. 그게 저희 보니까 이 중국에서 처음에 본 그 싱크홀은 최근 내린 폭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두 번째로 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인근 고속도로 터미널 공사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그렇게 바닥이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저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 보죠. 저기 고속도로인가요? 네, 고가도로인데 고가도로. 캄캄함에 고가도로를 저기 승용차가 한 대가 달리는데 갑자기 빨간 동그라미, 제가 불안해하는 빨간 동그라미, 저기 라이트 보시면은 보셨어요?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 보셨어요? 저 고가도로를 좀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걸쳐 있더니 저기서 이거 이제 완전 갑자기 영화처럼 떨어지게, 진짜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보는 그런 것 같은데 저게 떨어진 높이가 무려 21m라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했죠. 일단 이 영상 공개됐지만 이게 지난 2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고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추락 이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다행히 이제 생명은 지장이 없었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현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기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저기 다행히도 침착하게 저런 식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right, ma'am. I have medical coming, okay? I don't want to move you until then. Yeah, can you tell me where you were coming from? I'm really bad with directions, so I put everything in my phone and I follow the directions. 네, 이게 차량은 정말 크게 다쳤지만 부서졌지만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이게 보면은 방금 대화 들으셨어요? 뭔가 사람이 정신이 나가인 것 같고 했는데 보니까 음주운전이에요. 아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저렇게 들이받고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고 이런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렇게 잡아빼고 있는 거 잡아떼고 있는 거죠 지금.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탄 차가 어떤 차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1m 밑으로 떨어져도 저렇게.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시죠. 마크롱 대통령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도 없이 그 셔츠만 입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좀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군중을 향해 다가가는데 지금 보시죠. 갑자기 남성이 손을 들어서 걸굴에 갑자기 휘두릅니다. 내지르는데요. 이렇게 처음 마크롱 대통령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맨 앞줄의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마크롱주의 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때리려고 이렇게 휘둘렀는데 곧바로 경호원이 제지를 하는 모습인데 한 고등학교로 이렇게 순회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봉변을 겪었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진짜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당장 판단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2명 정도가 경찰에 체포됐거든요. 전과는 없었는데요. 일단 범행 동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뺨을 때린 남성이 반정부 시위대인 노란 조끼의 일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그런 봉변을 당하고도 또 계속해서 이 시민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소동이 벌어진 뒤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항상 추구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순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 모습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던 경호원들 징계받지 않았을지 뭐 좀 궁금하네요. 늦었죠. 예.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Okay. I'll record once I'm inside. I gotta get in. Okay. Do I look like a 7th grader? No? Cool. Oh my goodness. I am gonna get so caught. I'm actually really scared now. 무슨 학교에서 유튜브 찍는 거 유튜브 같아요? 촬영 중이에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마스크에 지금 그 모자까지 눌러 쓰고 가는데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한 30대? 30살입니다. 딱 30살인데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딸처럼 딱 봐도 보이게 30대인데요. 화장을 뭔가 했는지 열심히 가렸잖아요. 감싸서 자기가 딸의 학교에 대신 갔습니다. 중학교에 자기가 대신 출석했어요. 등교를 하면서 그 태연하게 자기가 딸인 척 인사도 하고 지나가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and yourself?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다 알았을 것 같은데. 좀 정말 이상한 것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요. 알아차리지 마스크 않았대요. 때문에. 마스크 때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않았는데 좀 황당했던 것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나중에 마지막 수업인 7교시 때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변장해서 학교에 온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요. 유튜브 영상 때문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I didn't do this to get views. I didn't do this to get likes. I did this to prove that the public school system, the private school system, but this is a problem in all schools. I'm not saying that it's just this school that let me in and walk through. 학교가 문제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시나요? 좀 황당한데요. 결국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무단 침입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걸렸는데요. 걸려서 체포되는 장면까지 전부 중계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석금 800여만 원을 내고 일단 풀려났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간 관심 받고 싶어하는 분 같아요.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영국으로 가보시죠. 저게 뭘까요? 네, 도로 위에 저렇게 거위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들이 잠시 이제 멈춰가지고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멈춰주기도 하는데 이 일부 운전자들은 직접 나와서 잘 건너는지 지켜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도와준 덕에 무사히 4차선 도로를 건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경찰관분들이 다 에스코트를 해주고. 최근에 저 상암동에서 여기도 이제 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 회사 선배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니 오리가 지나가서 차들이 다 멈춰가지고 그거 기다리냐고 자기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핑계 아니에요, 그거? 조금 늦으셨습니다. 조금 늦으셨어요. 핑계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사건 반장은 별이 3개, 그래도 내일도 오후 3시부터 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